한방촌 아파트에서 운명적인 아침, 2005년 12월 10일 아침, 서울의 고요한 주택가로 잘 알려진 한방촌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달리 긴박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계는 6시를 조금 넘어섰을 무렵 갑작스러운 소란과 경찰차, 경적 소리가 조용했던 새벽 공기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는 잠에서 깬 아파트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비틀거리며 등장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크게 외쳤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의 호소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초지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성은 한지원으로 밝혀졌으며 아내와 함께 이곳 4층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지는 혼잡하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와 더불어 근처 직장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거주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와 그의 아내가 말수가 적고 이웃들과 교류하는 일이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개입, 현장은 곧 서울 형사과 팀장 전지수의 지휘 아래 봉쇄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신속히 도착해 주변을 통제하며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문 가득한 주민들은 점점 늘어갔지만 경찰은 모두에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아파트 문 안쪽으로 살짝 열린 틈 사이로 끔찍한 연상이 가능했습니다. 송지아라는 젊은 여성이 침대 위에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고 방 안엔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과 현관문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으나 방 안에는 부자연스러운 정적이 감돌았죠. 전지수 팀장은 초기 조사로 인해 피해자가 깊은 부상을 입었으며 현장에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하나 파헤칠 것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대응 수칙을 지휘했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바뀐 아침.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동시에 한지원 씨는 초기 증언을 위해 별도 공간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고 설명 중간중간 울음을 삼키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야간 근무를 끝내고 6시 조금 넘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들어가자마자. 그 순간 그는 말을 잇지 못하며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꼈습니다. 경찰들은 그의 진술 이후 현장의 물증부터 주변 진술까지 하나씩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하다고 알려졌던 한방촌 아파트는 이 사건 이후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는 주민들, 기자들의 셔터 소리, 경찰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뒤섞여 그날의 한 아침은 모두에게 운명적인 날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시신과 충격적인 현장 아파트 내부에 들어선 경찰과 과학수사팀은 처음으로 마주한 광경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원룸 구조로 되어 있는 이곳은 비교적 단출한 가구로 꾸며져 있었지만 침실 안의 모습은 참혹하다 못해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공포에 질리게 할 만했죠. 피해자는 25세의 송지아로 밝혀졌으며 생전에 밝고 온화한 인상과는 달리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시신은 침대 위에 등 대고 누운 채 발견되었으며 온몸에 난 상처와 주변으로 흘러내린 피가 그녀가 어떤 끔찍한 폭력을 겪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매트리스는 이미 피로 얼룩져 있고 바닥까지 피가 흘러내려 말라붙은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죠. 발견된 상처의 흔적들, 과학수사팀은 피해자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며 다양한 단서를 채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경찰관들은 그녀의 가슴과 복부 쪽에서 깊게 난 여러 차례의 찔린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단순히 공격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해자가 분노와 좌절감을 담아 무자비하게 휘두른 날붙이의 흔적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거대한 핏자국과 함께 심한 압박의 흔적이 남아 있어 질식의 시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팀장 전지수는 신중한 태도로 과학수사 담당에게 현장의 모든 것을 세밀히 기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침대 주변, 특히 혈흔이 흘러있는 경로와 피해자 주변의 모든 물건을 정밀히 조사하세요. 작은 흔적이라도 놓쳐선 안 됩니다. 침입 흔적이 없는 의문스러운 현장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아파트 내부에 강제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입문은 마치 피해자가 직접 열어준 듯했고 창문 역시 철저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거나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을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집안의 물건도 전혀 뒤섞인 흔적이 없었습니다. 고가의 전자기기, 귀중품, 지갑 등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 침실 외의 공간은 특유의 정갈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살인이 아닙니다. 라고 전지수 팀장은 단언했습니다. 범인은 그녀와 충분히 가까운 사람이거나 최소한 그녀가 방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현장을 채우는 싸늘한 긴장감 수사팀이 현장을 정밀히 조사하는 동안 밖에서는 수많은 주민들과 기자들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서 있던 이웃 주민들은 저마다 충격을 감추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평소 성격이나 생활 패턴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경찰에게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모두들 피해자가 조용하고 보기 드물게 이웃들과 왕래를 하지 않는 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몇몇 주민들은 어젯밤 아무런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며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 비명 소리도 없었다니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수사팀은 주민들의 목격 증언을 기록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침묵이 범인의 교묘한 행동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누군가 목격하지 못했다는 점은 범인이 바로 이 공간의 구조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뿌리 깊은 공포와 미스터리의 시작 피해자의 끔찍한 죽음과 더불어 과연 누가 이런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의문과 공포가 아파트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많은 증거물을 수집하며 범인을 추적할 단서를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단서도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사팀 안의 긴박함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고 한방촌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퍼진 불신과 두려움은 그대로 다음날 아침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의학 증거와 충격적인 발견 현장에 도착한 법의학팀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주위에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과 팀장 전지수는 사건 현장의 조사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작은 흔적이라도 놓치지 말고 철저히 기록하세요. 피해자의 상태와 주변의 물체들, 심지어는 미세 흔적까지 말이죠. 전지수는 팀원들에게 신중한 조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이상, 징후 법의학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송지아의 시신에서 여러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별히 피해자의 입안에서 수상한 전객 흔적이 채취되었으며 이는 범행 당시 그녀와 최소 1명 이상의 남성이 접촉했음을 암시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여러 개의 깊게 찔린 상처와 강한 압박의 흔적이 남아있어 단순한 강도나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폭력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는 아주 작은 피부 조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가해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저항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손톱에서 발견된 미세 증거들을 보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직들은 즉각 채취되어 DNA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범인이 2명? 놀라운 법의학 결과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충격적인 결과가 법의학 실험실에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입안에서 발견된 전객의 DNA는 단순히 한 명의 남성이 아닌 최소 2명 이상의 남성이 피해자를 접촉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DNA 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우리는 2명의 다른 남성들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접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자발적으로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른 한 명은 강압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보여줍니다. 법의학 관계자는 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전지수 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의 남성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그중 누가 최종적으로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또 다른 증거, 미세한 섬유의 발견 추가로 수집된 증거물 중 피해자의 치아 사이에서 작은 파란색 섬유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섬유는 일반적인 천이 아닌 주로 보호복이나 작업복에 사용되는 합성 소재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보호복이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의학 팀원은 조심스럽게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가 근처 시설의 직원이거나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일을 가장하려 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발견된 섬유는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다른 증거들과 함께 분석에 넘겨졌습니다. 섬유 조각이 가리키는 단서가 좁혀지는 순간 수사팀은 새로운 방향으로 조사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구심을 더하는 시간의 퍼즐 법의학자들에게서 받은 시간을 역추적한 보고서는 사건의 복잡성을 한층 더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시간은 밤 11시 30분에서 자정 사이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그녀와 한 남성이 관계를 가진 시간대 이후였습니다. 전지수 팀장은 이 시간대가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그녀와 관련된 2명의 남성 중 누가 해당 시간에 그녀와 접촉했는지를 좁히는데 모든 집중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남성과 자발적으로 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는 혼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두 번째 남성은 갑작스럽게 나타나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현장과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전지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가정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두 번째 남성이 그녀에게 강제로 다가갔다면 피해자가 문을 직접 열어주었을 가능성보다 이미 안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의학 발견의 파급 효과, 법의학 증거의 신뢰성과 상세한 분석 결과는 경찰 수사팀에 커다란 압박과 동시에 귀중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안에서 발견된 전객, 손톱 및 피부 조직, 그리고 작업복 섬유 등 여러 증거들은 시간과 장소를 관계지으며 끊임없이 사건의 실마리를 좁혀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여러 증거들을 한데 엮어 강력한 그림을 만들어냄으로써 최종 범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은 완벽하게 맞춰질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날을 위해 수사팀은 밤낮 없이 움직이며 강력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충격에 빠진 남편과 눈물의 진술 송지아의 죽음을 신고한 이는 바로 남편 한지원 씨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지원 씨는 복도에 주저앉아 몸을 떨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며 제대로 된 문장조차 이어가지 못한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 발견자인 동시에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경찰 조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속에서 드러난 남편의 상태 조사를 위해 한지원 씨는 사건 현장에서 분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멈추지 못했으며 진술 도중에도 간간히 흐느끼며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집에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상태로 그녀를 발견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원 씨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고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열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그녀의 죽음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의 행적, 남편의 알리바이 한지원 씨는 사건 당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저녁 7시에 집을 떠나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인근 지하철역에서 밤새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를 알리바이로 삼아 자신이 사건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는 말을 덧붙이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문을 조심히 열고 들어갔는데 불을 켜보니 그는 또다시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지원 씨가 언급한 지하철역 관리자와 동료들을 상대로 증언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근무 기록은 실제 그가 사건 당시 집을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이런 알리바이가 그를 완전히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고통, 사랑과 죄책감 사이 진술 도중 한지원 씨는 계속해서 아내와의 추억과 그녀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이었는지를 회상했습니다. 지아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왜 제가 그녀를 지키지 못한 건지. 그는 특히 자신이 야근을 선택한 것이 아내를 홀로 집에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자책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만약 그날 내가 집에 있었다면 그녀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이 같은 애끓는 고통과 눈물 어린 진술을 들으며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워했지만 사건 해결에 필요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의심과 진실 사이 경찰의 입장 경찰은 한지원 씨가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참고인임과 동시에 초기 용의자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외부 침입의 증거가 없다는 점이 매우 이상합니다. 문이 강제로 열리지도 않았고 훼손된 흔적도 없었죠. 그렇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거나 집안에 있던 누군가와 연관된 사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지수 팀장은 사건 현장을 돌아보며 신중한 태도로 설명했습니다. 한지원 씨의 알리바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는 완전한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주변 인간관계와 그날 밤의 모든 일정을 꼼꼼히 검토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의 눈물이 남긴 여운 진술이 끝난 후에도 한지원 씨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서 밖에서는 기자들이 그의 얼굴을 사진으로 포착하려 했지만 그는 얼굴을 감싸며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체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눈에서 멈추지 않는 눈물은 그가 단순히 충격에 빠진 남편인지 아니면 거짓 속에 숨은 가해자인지를 단정짓기에는 너무 복합적인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밤중에 수상한 손님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사실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피해자인 송지아가 사건 당일 밤 최소 2명 이상의 사람과 접촉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중 송지아가 사망하기 직전에 특정 인물과 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는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 유민재 수사팀은 특히 송지아가
사건 당일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유민재라는 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민재는 송지아의 지인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소환해 자발적으로 응했습니다. 그날의 행적에 대해 유민재는 침착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송지아 씨와 함께 집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굉장히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밤 10시가 되기 전에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전후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유민재는 본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송지아의 아파트를 떠난 뒤 갔던 장소와 당시의 목격자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서 채취된 DNA였습니다. 송지아의 몸에서 발견된 전객 중 일부가 유민재의 것과 일치한다는 법의학 결과가 나오면서 유민재가 최소한 사건 당일 송지아와 밀접한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유민재의 의문점, 시간이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의문점은 계속되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송지아의 사망 추정 시간은 밤 11시 30분에서 자정 사이였으며 이는 유민재가 떠난 시간보다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제대로 알리바이가 입증된다면 그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전지수 팀장은 유민재와 송지아 사이에 다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 기록과 추가적인 진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손님, 정체불명의 남성 유민재 외에도 송지아가 죽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와 접촉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번호와의 통화 기록이 발견되었고, 특히 밤 10시 이후 특정 시간대에는 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번호를 추적한 결과 사용자는 송지아의 아파트 근처에서만 활동한 흔적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경찰의 의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법의학 분석에서 밝혀진 또 다른 DNA가 유민재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점 또한 이 두 번째 남성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불명의 남성은 아직 자발적으로 경찰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존재는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날 밤 송지아와 대면했으며 두 번째 DNA의 주인공이 강력한 용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지수는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핸드폰 속 숨겨진 진실. 경찰은 사건 이후 송지아의 휴대전화 기록과 CCTV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은 추정 사망 시간 전 약 1시간 전으로 이는 새로운 용의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메시지 중에는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피해자가 누군가와의 접촉을 꺼리거나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녀가 공포감을 느끼면서도 문을 열어줄 정도면 가해자는 확실히 그녀와 친밀한 사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팀의 한 요원이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CCTV에서의 남성 흔적. 아파트 단지 내의 CCTV를 조사한 경찰은 밤 10시 이후 아파트로 들어가는 한 남성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한눈에 봐도 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의심스러웠고 특히 사건 이후 그가 건물을 떠나는 모습이 CCTV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더욱 기묘했습니다. 그가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다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몇 시간간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전지수 팀장은 CCTV 영상의 시간대와 촬영 각도를 분석하며 말했다. 결정적 단서를 향한 수사. 한밤중 송지아를 찾아온 이 두 명의 남성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연결고리는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남성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아파트의 모든 출입 기록, 주변 상점과 거리의 CCTV, 그리고 근처에서 발생한 다른 신고들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실마리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손님들이 제공할 진술과 결정적 증거에서 찾아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도 이런 단서들이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매진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미스터리 DNA의 단서 송지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법의학팀은 처음에는 사건의 본질이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시신과 주변 단서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안 사건은 더욱 복잡하고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법의학적 증거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 송지아의 시신에서 채취된 DNA 중 일부는 첫 번째 용의자인 유민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 두 번째 DNA를 발견한 즉시 관련 정보를 상세히 분석하며 이를 통해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DNA의 정체와 의미, 또 다른 가해자의 등장. 경찰은 피해자의 구강 내에서 채취된 두 번째 DNA가 유민재의 것과 명백히 다르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두 번째 DNA는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인물의 것으로, 이는 송지아의 죽음에 또 다른 사람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가해자가 아니라 최소 2명 이상이 사건 현장에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전지수 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용의자를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사망 시간과 두 번째 DNA가 남겨진 시점을 연결지어 두 번째 용의자가 유민재가 떠난 후 송지아의 아파트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행이 유민재가 입증한 알리바이 후에 발생했으며 추가적인 침입자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용의자의 접근 방식, 침입 흔적 없는 현장 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송지아의 아파트는 외부에서 강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은 그대로 잠겨 있지 않았으며 문고리나 창문에 남은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용의자가 송지아와 친밀한 관계였거나 그녀가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줄 만큼 신뢰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두 번째 용의자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심리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섬유 조각과 일치한다면 이 용의자는 특정한 복장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파란색 섬유 조각의 연결고리와 작업복 현장에서 수집된 두 번째 주요 단서는 피해자의 치아 사이에서 발견된 파란색 섬유 조각이었습니다. 이 섬유는 법의학 분석 결과 일반적인 옷감이 아니라 작업복이나 보호복에 사용되는 특수 소재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당시 송지아의 아파트 주변에서 활동했던 특정 직업군, 특히 보안요원, 시설관리 직원 혹은 공사 현장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입주자 명부뿐 아니라 사건 발생 전후로 단지 내에서 근무했던 일용직 근로자들과 보안 직원들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며 그 중에서 두 번째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변 환경과 관계망을 고려해 용의자 대상군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신문과 새로운 단서의 발견, 두 번째 DNA의 존재가 공개되자 경찰은 사건과 관계가 있을 만한 모든 정황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 기록과 CCTV 영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건 당일 송지아의 아파트 근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밤 10시 이후 아파트에 출입했던 모든 남성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신상 조사를 벌였으며 DNA 샘플 채취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도
또 다른 의심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밤 10시 이후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걸려온 통화가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가까운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번호는 사건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의 심리적 동기와 행동 패턴 전문 프로파일러들은 두 번째 용의자가 단순한 범행을 넘어 심리적 집착이나 강박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송지아와 친분이 있었던 인물이라면 그는 그녀의 평소 생활과 습관을 잘 알고 있었을 수 있었고 이는 사건 당일 그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 접근했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프로파일러는 용의자가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흔적 없이 현장을 떠나려고 시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치아 사이에 남겨진 섬유 조각과 그녀의 손톱에서 발견된 미세 조직은 피해자의 강렬한 저항을 증명하며 그가 범행 계획에서 일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범인의 정체가 밝혀질 날 두 번째 DNA 분석을 기반으로 경찰은 수사망을 점점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 섬유와 CCTV에 포착된 의문의 남성, 아파트 주변에서 발견된 정보를 연결짓는 동시에 경찰은 끝내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단서와 증거를 모아 두 번째 용의자를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전지수 팀장은 결의를 다지며 팀원들에게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현장의 파란색 유니폼과 섬유 단서 법의학팀이 송지아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도중 결정적인 작은 증거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의 치아 사이에 끼어 있던 파란색 섬유 조각이었습니다. 이 섬유 조각은 단순히 스치는 흔적일 수도 있었으나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한 직후 이 단서는 사건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섬유의 특이성, 단순한 천이 아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치아에서 발견된 파란색 섬유는 일반적인 의류 섬유가 아니라 특수 작업복이나 유니폼에서 사용되는 합성 소재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주로 보안 요원, 공사 근로자 혹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복장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섬유는 땀과 마찰의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장시간 근무하거나 노동 강도가 높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니폼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이 파란색 섬유는 우리에게 사건 당시 범인이 어떤 환경이나 직업군에 연관되어 있었는지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법의학팀은 이 단서가 용의자의 신분을 좁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연관성. 제한된 대상군 파란색 유니폼이라는 요소는 사건 조사에서 특정 범위를 한정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근무 중인 모든 보안 요원과 공사 관계자, 관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사건이 발생했던 밤, 아파트 내에서 활동했던 보안 직원 중 일부가 문제의 유니폼과 유사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행적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바로 황기성,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야간 근무 보안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병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고 경찰이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협조를 꺼려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또 다른 섬유의 흔적 섬유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침실 주변, 특히 침대와 바닥 부근에서 발견된 미세 섬유 일부가 치아에서 발견된 섬유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파란색 유니폼이 사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물리적인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유니폼 섬유 조각이 현장에 남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의학 팀원은 세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용의자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송지아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보안 요원과 관리 직원들이 파란색 유니폼을 착용하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간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사건 당일 시간대에 아파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관리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근무 기록과 실제 근무자 리스트에서 근무 시간에 부재했던 복수의 직원들이 발견되었고 이들은 경찰의 추가 신문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였던 황기성의 진술이 매우 모호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그의 동료들조차도 그의 평소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입주민들에게 과하게 관심을 보였고 특히 젊은 여성들을 유독 주시하는 듯 했습니다. 황기성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은 경찰에게 밝혔습니다. 섬유와 신체적 증거의 결정적 연결 법의학팀은 황기성의 유니폼에서 채취한 섬유 샘플을 송지아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섬유와 비교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섬유는 황기성이 입고 있던 유니폼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이 그의 DNA와 일치하면서 수사는 중요한 돌파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피해자와 물리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전지수 팀장은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제 남은 것은 그의 범행 의도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상세한 조사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두 번째 용의자가 황기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에 대해서도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황기성이 혼자 범행을 저질렀는지 혹은 또 다른 공범과 협력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변 및 아파트 출입 기록까지 보다 정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황기성, 의심의 중심에 서다 송지아 사건이 점점 미궁에 빠지는 가운데 경찰은 아파트 보안 요원 중 한 명인 황기성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주목받게 된 이유는 사건 발생 당일과 그 이후의 그의 행동에 수많은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상한 부재와 병가의 이유 우선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황기성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갑작스러운 병가를 요청하며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근무 복귀를 미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여겨졌으나 경찰이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의 근무 기록과 행동을 조사하던 중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그의 근무 시간 중 단계적으로 20분 정도 부재했던 시간이 확인된 것입니다. 해당 시간대는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과 겹쳤으며 이는 황기성이 물리적으로 현장을 출입했거나 접근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황 씨가 부재했던 이유를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알리바이가 분명치 않다면 그는 주요 용의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관계자는 황기성이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 황기성의 동료들과 상사들은 그가 평소 피해자 송지아와 관련해 이상한 관심을 보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가 아파트로 출입하는 시간을 관찰하는 듯했어요. 심지어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일부러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도 보였죠.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경찰의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황기성은 사건 몇 주 전부터 유독 야간 근무 후 집으로 늦게 돌아오는 입주민 여성들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거나 접근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뭐 하는지 볼 때마다 그저 농담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그의 행동은 조금 불쾌하고 섬뜩했어요. 한 여성 입주민은 진술하며 그의 태도에 대한 불쾌함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평소 그의 행동은 의심스러운 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이후 보였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해 경찰은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난 상처, 왜 변명을 할까? 황기성이 경찰에 의해 소환되었을 때 그의 왼손에는 명백한 긁힌 자국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송지아의 손톱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과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찰은 그의 손과 관련해 추가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에 난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당황하며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 며칠 전에 짐을 옮기다가 다쳤어요. 근데 별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설명한 내용과 상처의 상태는 모순이 컸습니다. 그의 손에서 발견된 상처는 매우 날카로운 손톱에 의한 것처럼 보였으며 이는 과도한 저항에서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도 상처의 깊이와 형태를 분석하며 그의 설명이 신뢰할 수 없음을 암시했습니다. DNA와의 일치, 비밀이 드러나다 송지아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피부 조직과 황기성의 DNA를 대조한 결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황 씨가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건 분명합니다. 전지수 팀장이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황기성은 경찰이 DNA 증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자 처음엔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표정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점점 말문이 막히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범행 동기, 집착과 왜곡된 욕망 경찰의 신문이 계속되면서 황기성의 범행 동기에 대한 추론이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송지아를 대상으로 왜곡된 집착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생활했던 점이 그에게 심리적 동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는 소문을 귓결에 접하면서 내부적으로 강한 질투와 분노를 키워왔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그가 송지아에게 무리하게 접근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섬유 증거와 최종 퍼즐 조각 황기성이 사건 현장에서 착용한 파란색 유니폼 역시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니폼에서 수집된 섬유는 현장에서 발견된 섬유와 완벽히 일치했으며 이는 그가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대에 송지아의 방에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섬유 하나하나가 말해주는 증거들은 우리가 황 씨를 사건의 결정적인 범인으로 보는데 충분합니다. 한 수사관은 섬유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이 좁혀지는 순간 황기성은 이 모든 증거가 종합적으로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순간 끝내 침묵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범행 시간이 송지아의 사망 추정 시간과 일치하며 그가 현장에 숨겨둔 또 다른 증거들을 찾기 위해 조사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모으는 동시에 그의 과거 행동 패턴과 송지아와의 연결점을 더 깊이 파고들며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진실의 드러남, 통제력을 잃은 범인 긴밀한 수사와 철저한 법의학 분석 끝에 아파트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바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황기성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송지아 사건에서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집착, 질투, 그리고 왜곡된 욕망이 뒤늦게 폭발하며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끝에 맞춰지는 퍼즐 경찰은 DNA 분석, 섬유 증거,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황기성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객관적인 증거들과 끊임없는 신문 속에서 자신감을 잃고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치아 사이에서 발견된 파란색 섬유와 그의 유니폼,
그리고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그의 피부 조직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경찰관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손톱에서 발견된 DNA가 당신의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부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황기성은 얼굴이 새하얗게 창백해지며 침묵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유니폼 섬유와의 일치 사실이 발표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부정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황기성이 밝힌 사건의 진화, 집착에서 살인까지 범행을 자백하는 동안 황기성은 자신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위에 이르게 되었는지 진술했습니다. 지아 씨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뻤고 밝았고 주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과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죠. 그는 송지아를 오랫동안 몰래 지켜보며 그녀에 대해 왜곡된 집착과 환상을 키워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그녀를 자주 마주칠 수 있었고 그녀의 생활 패턴과 친구 관계까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그는 점차 그녀가 자신의 소유물이어야 한다는 왜곡된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송지아가 한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가야만 했어요. 직접 그녀에게 물어보고 싶었죠. 왜 저를 무시하는지, 왜 저를 보지 않는지. 그는 이내 통제력을 잃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정말 그럴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저를 밀어내고 문을 닫으려 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고 아무도 절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의 위험한 행동, 계획과 폭발적인 분노. 황기성은 사건 당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유니폼을 입은 채 송지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을 노크했고 그녀가 문을 열면서 사건은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송지아가 그의 접근을 거부하고 강력히 저항하자 황기성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계속 밀쳐내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뭔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황기성은 그녀를 위협하며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송지아가 끝까지 저항하며 자신을 막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잔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범행의 결과 범행 도중 황기성은 피해자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그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자 마침내 자신이 해버린 일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범죄 현장을 은폐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핏자국을 닦으려 시도했고 범행 도구와 유니폼을 처리하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송지아의 손톱 밑에서 그의 피부 조직이 발견되면서 그의 계획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심리적 분석, 위험한 집착과 왜곡된 현실 전문가들은 황기성의 범죄를 단순한 순간적 분노가 아닌 오랫동안 억압된 왜곡된 심리적 집착의 결과로 진단했습니다. 그는 평소 스스로 의미 없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송지아라는 특별한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그에게 극도의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이며 이것이 분노로 전환되어 결국 폭발적인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한 심리학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황기성은 평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고 송지아 같은 사람은 그의 세상에서 손에 넣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기에 결국 그가 느꼈던 감정은 질투와 무력감이 뒤섞인 파괴적인 에너지로 변질되었습니다. 종결. 진실은 드러나다 황기성의 자백과 수많은 증거를 통해
그의 범행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신문 도중 고개를 숙이며 반복적으로 제가 정말 사람을 죽였군요. 저는 괴물이었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은 그의 범행 동기와 과정, 심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황기성은 이후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기. 질투와 왜곡된 욕망 송지아 살인 사건이 점차적으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범인 황기성의 진술과 주변 조사 결과는 그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억눌린 감정, 그리고 왜곡된 욕망은 단순한 우발적 충동이 아닌 오랜 집착과 질투, 그리고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된 폭발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질투. 그녀를 가질 수 없다는 감정의 폭발. 황기성의 진술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송지아처럼 밝고 매력적인 인물과 자신이 전혀 다른 계층에 속한다고 믿는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를 느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오랫동안 송지아를 멀리서 관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남성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거나 특히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사소한 소문들에 강한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저를 몰라주는 것도 차라리 익숙했어요. 그냥 그녀를 보는 걸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남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볼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투는 그를 더욱 비이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그녀의 관심을 끌거나 그녀의 곁에 있는 모습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그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커다란 분노로 전환되었습니다. 왜곡된 욕망, 현실과 환상의 경계. 황기성의 심리적 문제는 단순히 열등감과 질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송지아와의 일방적인 관계를 자신만의 비현실적인 환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왜곡된 욕망에 사로잡혔고, 그녀가 자신의 관심과 감정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사건 발생 전날 그녀가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흔적을 목격한 후 스스로 상상의 대화를 만들어내며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들어야 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았는지 알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무시하려 했죠.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이 환상과 현실의 충돌은 그의 내면을 더더욱 무너뜨렸고, 급기야 그녀를 자신의 방식으로 지배하려는 충동적인 욕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가짜 소문과 황기성의 분노 회고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황기성은 송지아에 대해 사실이 아닌 몇 가지 루머를 접했습니다. 이 루머는 그녀가 여러 남성과 가깝게 지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사람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루머는 그가 그녀의 행동을 더 왜곡되게 받아들이도록 부채질했고, 이는 결국 그가 자신을 억누르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송지아의 사생활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하며 그녀에게 도움을 주는 이름 아래 강제적인 관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과 그의 폭발 사건 당일 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송지아와 대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접근을 거부하며 강하게 나섰고, 이는 그의 왜곡된 욕망을 더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거절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점 커졌고, 피해자로부터의 저항과 거부는 그에게 더욱더 큰 굴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며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끝, 잔혹한 결말, 그의 왜곡된 욕망과 질투는 그녀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려는 행동으로 변하였고, 그는 그 순간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조차 고려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충동적인 요구에 사로잡혀 행동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그제야 제가 어디까지 저질렀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는 결국 그녀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았으며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말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직후에도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보다 증거를 숨기고 본인을 보호하려는 행동에 열중했습니다. 요약: 왜곡된 욕망이 초래한 비극 황기성의 범행 동기는 단순한 열등감과 질투가 아닌 그의 왜곡되고 과도한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의 환상 속에서 그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유하려던 충동에 스스로를 맡겼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인간성을 상실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장과 흔적을 감추려는 노력, 송지아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범인 황기성의 범행 후 행동은 그의 심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자 치밀하면서도 어설픈 흔적 제거 노력을 시도했지만 궁극적으로 작은 실수들이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며 그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의 혼란과 급박한 황기성은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상상하고 있던 소유라는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과 동시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아래와 같은 즉흥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연속적으로 보였습니다. 피해 현장 정리 시도. 황기성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침대 시트와 바닥에 흩어진 핏자국을 확인하고 이를 지우기 위해 근처에 있던 수건과 청소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혈흔을 제거하려 애썼지만 마치 시간과 싸우는 듯한 급박함 때문에 곳곳에 제거하지 못한 흔적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닥 틈새, 침대 모서리 등의 세밀한 부분에 묻은 혈흔은 법의학 수사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흉기와 자신의 흔적 제거, 범행에 사용된 흉기 칼을 현장에 두지 않고 이를 자신이 이동 가능한 곳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그가 사용한 도구와 관련된 미세한 섬유 및 지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런 작은 상세들이 경찰의 과학적 조사에서 중요한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접촉 흔적. 그는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강렬한 저항으로 손과 팔의 긁힘 및 물리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즉흥적인 싸움과 정황을 나타내며 송지아의 손톱 밑에서 황기성의 피부 조직이 발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난 상처를 숨기거나 치료하지 못한 채 이를 은폐하려고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유니폼 흔적과 증거 은폐, 시도 범행 당일 황기성은 자신의 근무복인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그는 유니폼에 묻은 혈액 및 기타 오염된 흔적을 제거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는 옷을 세탁하거나 완전히 폐기할 생각을 했지만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옷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치아 사이에서 발견된 파란색 섬유 조각은 그의 유니폼 소재와 완벽히 일치했으며 이로 인해 그의 흔적을 은폐하려 했던 노력이 무의미하게 변했습니다. 황기성은 범행 후 자신의 유니폼을 급히 벗어 다른 장소에 보관하거나 숨기려 했으나 그의 주변 동료 및 입주민들의 증언과 유니폼에서 발견된 증거로 인해 경찰의 수사는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현장을 떠나면서 남긴 결정적 실수. 황기성은 범행 이후 현장을 떠나기 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몇 가지 어설픈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파트 현관문이 손잡이, 출입구 주변 등을 닦으려 시도했지만 현장에 남겨진 지문, DNA, 섬유 등 명백한 실체적 증거를 완벽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황기성은 피해자의 방을 급히 떠나면서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린 상태로 두고 나갔습니다. 이는 사건을 처음으로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이 아파트로 돌아온 순간 곧바로 이상함을 느끼게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도구와 물리적 증거 폐기 시도에 실패. 황기성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자신이 사용한 청소 도구들을 사건 현장에서 멀리 가져가 버리거나 숨기려 했습니다. 그는 흉기와 관련된 모든 직접적인 증거를 제거한다면 자신이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행동 방향과 과거의 습관, 그리고 사건 직후 이상한 움직임을 추적하며 결국 그가 사용했던 도구와 관련된 흔적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흉기의 위치 추적. 경찰은 황기성이 증거를 숨길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과 인근 하수구를 탐문했고 그가 사용했던 도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DNA와 섬유의 대조, 흉기에 남아있던 희미한 핏자국과 그의 유니폼에서 발견된 섬유 증거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심리적 분석, 흔적 제거의 의도와 실패 원인. 황기성은 범죄 후 자신의 흔적을 감추려 했지만 이는 그의 급박하고도 비체계적인 심리 상태 때문에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충동적 통제력 상실. 황기성은 냉정하고 치밀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행동했으며 이는 현장에서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죄책감과 불안. 그는 모든 것을 숨기려고 시도했지만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직감적 느낌과 다가오는 결과를 막을 수 없다는 공포 속에서 허둥대며 행동했습니다. 시간적 제약.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그의 근무 일정 사이의 제약으로 인해 그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결론. 흔적이 말하는 진실. 비록 황기성은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사건 현장에 남겨진 작은 단서들이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어설픈 흔적 은폐 시도는 오히려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으며 과학적인 법의학 증거와 경찰의 끈질긴 수사는 그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엄중한 판결. 송지아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후 대한민국 사법부는 범인 황기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닌 사회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반인륜적 범죄로 평가받았으며 법정은 관련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며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공판, 명확한 증거와 논리. 황기성의 재판은 강력한 증거와 함께 치밀한 법리적 분석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 파란색 유니폼의 섬유 조각, 손톱, 밑에 피부 조직, 그리고 범행 도구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그가 사건의 범인임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검찰 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황기성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고 그가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 황기성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관찰하고 집착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는 등 오랜 시간 그녀를 자신의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죄임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윤리적 문제. 검사 측은 피해자인 송지아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음을 강조하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겪은
심리적 고통을 법원이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영향.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비극에 그치지 않고 여성 안전, 근로자 윤리,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 시스템의 관리 실패와 같은 여러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황기성의 변호인이 그의 심리적 문제와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 등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과 대중의 여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이 그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라는 판사의 발언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눈물과 대중의 분노 송지아의 가족은 법정에서 황기성의 죄를 듣는 내내 깊은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의 삶이 잔인하게 빼앗긴 데 대해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이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녀와 함께 했던 모든 행복과 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이토록 잔혹하게 만든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대중들 역시 분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가족을 지지하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경우 사회적 정의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형 선고, 강력한 메시지.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인 황기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위험성. 황기성은 자신의 잘못된 욕망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등 극도로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범죄의 잔혹성. 범행의 수법이 극히 악랄하고 잔인했으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재발 방지와 경고. 법원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 명의 범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유사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다시금 이러한 행위를 할 기회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리며 강한 어조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판결의 중요성. 정의의 실현. 이번 판결은 단순히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과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 의미 깊은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번 판결을 통해 법이 비극적인 사건에서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후속 조치와 제도적 변화. 이번 사건을 통해 법적 및 제도적 개선 움직임도 빠르게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각종 공동 주거 공간에서의 보안 시스템 강화와 근무자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 신원조회. 아파트와 같은 공공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신원조회와 심리테스트 도입. 여성 안전대책. 여성 입주민의 보호 및 신고 체계 강화. 심리상담 프로그램. 잠재적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 결론. 끝난 사건, 남겨진 교훈 송지아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비극적 범죄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잔인한 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황기성에게 내려진 엄중한 처벌은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정의란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준 판결이었습니다. 경종을 울리다 송지아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과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일상적인 공간에서조차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충격적인 교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경계심과
사회 전반의 책임의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이란 존재하는가? 사람들은 직장, 학교, 아파트 등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간을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믿고 의지해야 할 공간조차도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파트라는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신뢰를 저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은 자신이 목격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기성이 송지아를 오랜 시간에 걸쳐 몰래 관찰하며 행동을 계획했다는 점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발적 충동이 아닌 주거 공간 안에서 벌어진 계획적 범죄였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얻어진 교훈은 명확합니다. 어떠한 공간에서도 무조건적인 신뢰는 위험할 수 있다. 일상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주변 환경 및 인간관계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회적 경각심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경계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격적 제도적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첫째, 공동주거 환경에서의 보안 문제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커뮤니티 공간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만 이는 종종 외부인의 접근이나 내부자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근무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허점입니다. 황기성과 같은 보안 요원은 주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위치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문제는 공동주택이나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배경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셋째,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신고하고 초기 대응하는 체계 역시 미비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주민 전체가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경계심과 예방의 중요성.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송지아 사건은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행동 지침은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이상 신호 감지하기. 주변 사람이 나를 과도하게 주시하거나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며 접근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송지아 사건에서도 황기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불편함을 유발했지만 이를 초기 단계에서 막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비된 방어체계 갖추기, 아파트 내부의 CCTV 위치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신고 전화번호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의 한계 설정. 익숙하더라도 낯선 사람, 특히 근무자, 이 개인적인 정보나 행동 패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이나 가정 내 일정 같은 민감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회의 역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여러 전문가와 단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와 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주민 보호 매뉴얼 강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보안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윤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입주민 보호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신뢰를 확보하게 만듭니다. 보안 인프라 구축, 보다 효율적인 CCTV 설치 및 관리, 입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이나 키패드로 건물 출입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사회적 인식 전환, 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사라지고 피해자가 용기 있게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 지원센터를 강화하고 심리 상담 및 법적 조력을 항상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합동 커뮤니티 프로그램, 주민들과 보안 요원이 함께 정기적인 워크숍 및 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문제점을 점검하는 프로그램 도입. 잊지 말아야 할 교훈. 송지아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일상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개인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제도적 차원의 변화와 노력이 동반될 때 비로소 비슷한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긴 시간에 걸쳐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안전을 위한 경계의식을 가지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슬픔을 넘어 모든 이들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경종으로 남아야 합니다. 끝났지만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 송지아 사건은 법적 판결이 내려졌고 범인 황기성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여파와 고통은 단순히 법적 절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사건을 지켜봤던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사람의 상실, 한 가족의 영원한 아픔 송지아는 단지 한 개인의 삶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였으며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생명을 잃은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재판이 끝난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딸의 웃는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었으며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 삶 자체의 균열과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비극이 한 가정에만 닥친 일이라고 여길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가 함께 공감하고 책임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 송지아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상상도 못할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적 공간도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여러 지역 공동체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서로를 더 주의 깊게 살피고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공유하며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이 남긴 유산 중 하나로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노력의 시작점을 마련했습니다. 기억의 중요성, 잊지 말아야 할 이유 송지아처럼 명백한 희생자가 있는 사건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강하게 던집니다. 피해자를 기억하는 것은 정의의 한 부분이다. 송지아를 비롯해 살인 및 폭력으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는 행동은 우리가 사회적 정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유지하고 피해자들의 삶을 헛되이 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을 잊지 않는 것이 예방의 시작이다. 사회는 이러한 사건들을 기억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송지아 사건은 우리가 단순히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 송지아 사건은 맞이할 수 없었던 그녀의 미래를 사회가 대신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삶 속에서 사회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를 추진하는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사건 이후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보안 강화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적 강화, 여성과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사건 초기의 신고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시스템의 재정비,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 주거 공간에서의 보안 인프라 개선, 직원 관리 체계 강화, 그리고 주민들 간의 긴밀한 소통 문화 구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캠페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범죄 예방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의 연대, 그녀를 기리며 현재 그녀를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모벽 설치,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에 작은 추모벽이 만들어져 그녀를 기억하고 비슷한 비극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메시지가 담기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념일 제안, 몇몇 시민 단체들은 송지아와 같은 범죄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여성 안전의 날을 제정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끝났지만 잊지 말아야 할 이유, 비록 법적 절차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송지아 사건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파국적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그녀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책임감을 심어주는 영원한 경고로 남아야 합니다. 송지아라는 이름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닌 더 안전한 미래 세상을 위한 상징으로서 기억될 것입니다.